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추상표현주의를 이끈 4명의 거장들과 대화를 나눠볼 건데요. 잭슨 폴록, 릭 레이스너, 마크 로스코, 그리고 로버트 마더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분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AI 기술을 통해 이 거장들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작가들의 예술 철학과 창작 과정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기대되시죠? 그럼 첫 번째 손님을 만나보러 가볼까요? 폴록 선생님,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작품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특히 액션 페인팅이라는 독창적인 방식이 유명하잖아요. 캔버스를 바닥에 두고 작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 그림은 제 몸과 감정의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이젤 위에 올린 캔버스는 제게 너무 제한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바닥에 두고 작업하면서 제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럼 바닥에서 작업하실 때 물감을 흩뿌리거나 쏟아버리는 순간이 굉장히 즉흥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물감을 붓는 각도, 손의 속도,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모두 작업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수란 없어요. 모든 것이 작품의 일부니까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내가 물감을 던져도 이 정도는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맞아요. 간혹 그런 말을 듣곤 하죠. 하지만 제 작품의 핵심은 물감을 흩뿌리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감의 흐름과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 감정과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정말 멋진 철학이에요. 폴록 선생님, 작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캔버스를 둘러싸고 작업하는 동안 제 발자국이 그대로 남은 걸 보았어요. 그 발자국조차 제 작품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순간 예술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발자국을 발견한 순간이 너무 흥미롭네요. 관람객 여러분도 폴록 선생님의 발자국을 찾아보시면 작품을 새롭게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는 릭 레이스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콜라주 작품은 정말 독특해요. 관람객들은 종종 조각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업하셨나요? 그 반응이 정말 기쁘네요. 사실 제 작품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을 조각처럼 재구성하는 과정이에요.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콜라주 기법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당시 미술계에서 여성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를 제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작업 방식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내 작품은 기억의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작품 속 조각들은 모두 과거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것이 종이든 캔버스든 어떤 것이든 말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과 의미가 탄생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작업입니다. 이제 생면추상의 대가 마크 로스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단순한 색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관람객들은 거기서 엄청난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색이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믿습니다. 형태나 이미지는 관람객의 상상력을 제한하지만 색은 그 모든 걸 초월하죠.
그런데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것은 제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감정이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람객들이 제 작품 앞에서 각자의 감정을 찾길 바랍니다. 선생님께 영향을 준 철학이나 신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저는 니체의 철학과 그리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신화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담고 있죠. 제 작품도 그런 역할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관람객들이 로스코 선생님의 작품 속 색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버트 마더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관람객들이 선생님의 작품에서 당시 시대의 혼란과 고뇌를 느꼈다라고 하던데요. 제 작품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술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고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면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게 바로 예술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제 작품은 정답을 제공하기보다 관람객들에게 스스로의 해석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점 같아요. 관람객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작품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삶과 감정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난 AI로 구현된 작가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들의 목소리와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작가들과 대화를 나눈 것 같지 않으셨나요? 이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이제는 그들이 남긴 걸작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마크 로스코, 잭슨 폴록, 전 세계의 추상 미술을 대표하는 두 예술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 두 예술가의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1900년대 뉴욕이라는 것인데요. 이 당시 유럽의 주류 미술과 뉴욕의 추상 회화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형체가 사라져 무엇을 그렸는지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더욱더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세계 현대 미술의 흐름은 이 독특한 뉴욕 추상 회화의 등장 이후 완전히 변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뉴욕은 현대 미술의 중심이 되었죠. 그렇다면 뉴욕은 어떻게 현대 미술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미술의 본고장이라고 하면 파리나 런던, 로마를 떠올립니다. 긴 역사 속에서 예술 전통이 쌓여온 유럽 도시들이죠.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미술의 주도권은 놀랍게도 대서양 건너편 역사가 짧은 미국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1940년대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나치 독일의 확장, 프랑스의 함락, 전 유럽 대륙의 혼란 속에서 미술가, 음악가, 작가 등 수많은 창작자들은 생존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대가인 마르셀 듀샹, 미로, 달리 등도 일시적으로나마 뉴욕에 머물렀고 추상미술의 흐름을 형성한 유럽 화가들은 속속들이 뉴욕으로 이주했죠. 이들은 뉴욕의 카페, 화랑, 예술가 살롱에서 미국 젊은 예술가들과 어우러졌습니다. 예술가들에게 뉴욕은 여전히 전통에 구애되지 않는 신대륙이었습니다. 뉴욕의 젊은 화가 집단은 이곳에서 유럽적 전통을 재해석하고 앞선 세대가 다루지 않은 감정의 본질, 무의식, 즉흥성을 토양 삼아 새로운 회화를 키워나갔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선 초현실주의가 유행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꿈이나 무의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죠. 이 또한 재밌는 점은 전쟁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의 발전을 놀라워했고 이것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이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인간이 만든 기술은 인간을 죽이는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이성 너머의 무의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죠. 초현실주의의 창시자라 불리는 프랑스 시인 앙드레 브루통은 이 무의식을 끄집어내기 위해 자동기술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선보였는데요. 의식의 간섭 없이 손이 가는 대로 선을 긋고 형상을 만드는 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한없이 자유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이는 뉴욕의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잭슨 폴록입니다.
잭슨 폴록은 이젤에 기대지 않고 바닥에 펼친 캔버스 위에 물감을 뿌리는 액션 페인팅을 탄생시켰는데요. 그의 행위 자체가 예술이 되고 그의 몸에 따라 남겨진 물감 자국들은 새로운 회화가 됐죠. 자동 기술법이 열어준 자유로운 예술 세계의 표면 위에 잭슨 폴록은 새로운 예술 세계를 확장한 것입니다. 뉴욕이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에는 정치, 경제적 요인도 컸습니다. 1930~40년대 미국 정부는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연방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잭슨 폴록, 윌렘 드쿠닝, 마크 로스코 등 추후 추상표현주의의 주역이 될 만한 작가들이었죠. 작가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생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예술 형성의 밑거름이 되었죠. 삶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한 작가들은 창의성을 발휘하며 세상에 없던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빠르게 뉴욕 도심을 중심으로 예술 생태계가 형성돼 나갔습니다. 뉴욕은 당시 크리스티, 소더비 같은 경매 회사가 자리 잡고 수많은 갤러리가 들어서며 새로운 미술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다시 말해 작품을 거래하는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했죠. 더불어 패기 구게나임 같은 자본가가 미술품을 사고 또 작가들을 후원하면서 작가의 활동 토대를 계속해서 받쳐주었습니다. 덕분에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과 개념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술 비평가들도 꽃을 피워 예술품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와 헤럴드 로젠버그와 같은 평론가들은 액션 페인팅, 추상표현주의 등의 개념을 만들거나 발전시키며 뉴욕 미술이 세계 미술에서 계속 태동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화가, 후원가, 비평가, 딜러, 컬렉터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뉴욕은 빠르게 미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이 뉴욕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장들의 작품을 원화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만나본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전인데요. 미술의 틀을 깨버린 추상표현주의 회화 거장들의 주요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셨죠? 일단 이번 전시,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전시를 한번 쭉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현대미술의 중심이 된 뉴욕의 핵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뉴욕을 주름잡았던 대표 작가 21명의 작품들을 통째로 옮겨왔어요. 그것도 전부 원화로 말이죠. 가로로 길게 뻗어진 캔버스 위에 무엇을 그린 건지 알 수 없이 마구 흩뿌려진 물감.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가로 309.6cm, 세로 25.4cm. 거대한 사이즈의 이 작품, 잭슨 폴록의 수평적 구조입니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데요. 작품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발견하기 어렵죠. 보통 초현실주의 또는 초상화 같이 비현실을 그린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림 속에 그려진 것이 어떤 소재인지 선인지 면인지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의 작품 속에는 서로 뒤엉킨 물감 자국만 있습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알기 어렵지만 작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추산 가치액만 약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목록에 항상 포함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작품을 보고 있으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것 같은 이 작품이 왜 수천억 원에 팔린 거지? 하고 말이죠. 답은 간단한데요. 잭슨 폴록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손꼽히는 이유. 세상에 없던 가장 미국스러운 미술을 선보이면서 뉴욕을 미술의 중심지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예술가들이 사회의 혼란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뉴욕 갤러리 곳곳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아주 다양하고 독특한 작품들이 넘쳐났죠. 역사가 짧은 신생국가인 만큼 미국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방식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뉴욕은 새로운 예술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자유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마주했던 유럽의 예술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캔버스 위에 슬픔을 표현했는데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형체가 왜곡되고 변형되어도 현실을 어떤 이미지로 재현하고 모방했는데요. 하지만 잭슨 폴록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훌륭한 예술가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그린다. 폴록은 지극히 개인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요. 그러던 중 참여했던 미술 전시에서 한 예술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강렬하고 대담한 색채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과 기호. 미국의 유명 여성 화가 리 크레이스너의 무제입니다. 피카소와 마티스의 영향을 받은 한스 호프만의 제자로 당시 주류 남성 화가들과는 달리 차별화된 표현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었던 그는 이미 뉴욕 예술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1941년 프랑스 미국 회화전에서 폴록의 작품을 보자마자 그의 천재성을 발견하게 되죠. 두 사람은 이후 연인이자 예술적 동반자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아내가 된 리 크레이스너는 폴록에게
폴록의 예술적 멘토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현대미술의 기법들을 가르쳐주며 폴록의 예술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폴록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창안하죠. 이것이 바로 액션 페인팅입니다. 말 그대로 몸을 움직여서 물감을 던지거나 뿌리는 행위로 그림을 완성하는 건데요. 이전엔 없었던 그의 방식은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죠. 그는 이젤에 올려두어야 할 캔버스를 아예 작업실 바닥에 깔아놓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림 역시 섬세한 붓질이 아닌 즉흥적이고도 역동적으로 물감을 뿌리거나 쏟아버리죠.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는 물론 상하 좌우 방향도 알 수 없게 되는데요. 마치 행위예술의 흔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나는 그림 안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의 독창적인 작품은 유럽의 미술에서 벗어난 새로운 회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바로 추상 표현주의죠.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국 최초의 현대미술을 말하는데요. 작품들은 하나같이 즉흥적이고 표현적이며 감정적으로 느껴지죠. 이 새로운 형태의 미술은 인간의 무의식에 관심을 두었는데요. 추상 표현주의의 화가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아무 맥락 없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렸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작품의 제목을 없애거나 두루뭉술한 말과 숫자를 즐겨 사용했는데요. 이는 제목으로 그림의 내용을 유추하거나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렇듯 1950년대 뉴욕의 예술가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캔버스 안에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담아냈는데요. 작업의 방법 또한 제각각이었습니다. 폴록의 격렬한 행위에 매료된 화가들은 펜싱검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를 찌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총을 사용해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완전히 다른 경향의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가로 17.8cm, 세로 45.7cm의 캔버스는 파란색 넓은 색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엄격하게 절제된 구성은 자연스레 철학적이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바넷 유먼의 무제 1, 1955입니다. 작품을 보고 있으면 종교적이고 숭고한 느낌까지 듭니다. 같은 추상표현주의의 작품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추상표현주의의 또 다른 모습, 색면 회화인데요. 이러한 색면 추상을 대표하는 또 다른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마크 로스코죠. 내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그릴 때 느낀 것과 똑같은 종교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 간결하고도 깊은 색으로 가득 채운 거대한 캔버스. 작품을 보고 있으면 색을 통해 만들어지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로스코의 작품은 독특한데요. 그의 그림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모호한 색면들이 가득한 화면에 얽히고 설킨 못에 박힌 손과 발, 그리고 눈들이 여기저기 나열되어 있는데요. 마크 로스코의 초기 작품 십자가입니다. 이 시절 그의 그림은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요. 구체적인 형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추상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표현하죠. 로스코는 이 시기 다른 예술가들처럼 독창적인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일에 매진하는데요. 그는 자신만의 시각을 담는 회화들을 보며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곧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왔다. 이후 로스코는 자신만의 화풍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를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 사회 문제를 담기 위해 사회 속 사람들의 독특한 감정을 그려 넣었는데요. 바로 쓸쓸함과 고독이었죠. 그는 혼란한 현대의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선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로스코는 감정을 담아내는 새로운 언어를 찾기 위해 고대 신화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고대의 신화는 과거부터 현대까지 모든 문명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로스코는 이 시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 책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들이 그것을 보는 이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극이 가진 숭고함이 관객의 마음속 감정의 골을 해소해준다는 것이죠. 로스코도 이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현대에도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 정신적 공허함을 해소한다고 보았죠. 특히 신화의 경우 신화가 가진 미완성적인 면이 보는 이의 공허함을 없애준다고 말했는데요. 로스코는 이 시기 신화 속 이미지들을 작품 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의 미완성된 부분을 보는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삶의 투쟁을 해석하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죠. 그는 스스로를 신화자라고 부르며 그리스 신화나 성서 이야기를 분해하고 화폭에 재결합하는 등 수많은 스타일을 도전하고 시도하는데요. 1950년대에 이르러 그만의 독특하고 상징적인 화풍을 구축하게 됩니다. 바로 멀티폼이죠. 이 시기 로스코의 작품에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캔버스는 복잡하고 오묘한 색면들로 채워졌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떠올리거나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떠나 완전히 추상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로스코 작품의 특성을 두고
여러 색과 면이 교차한다는 의미로 다층 형상 멀티폼이라 불렀는데요. 로스코는 신화에 대한 탐구를 하던 때처럼 감정을 유발하는 본질, 원형을 고민했고 계속해서 멀티폼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그러던 중 1949년에 앙리 마티스의 빨간 작업실이라는 작품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채워진 캔버스 위 최소화된 형태에 대한 표현들. 마크 로스코는 이 작품에 완전히 매료돼 버렸죠. 로스코는 이 작품을 통해 어떠한 형태와 이미지도 색과 면 이상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여러 색면을 교차시키는 멀티폼 형식에서 더 간결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거대한 캔버스 위에 기껏해야 두세 개로 칠해진 색 덩어리들. 하지만 관람객들은 거대한 캔버스 위 놓여진 색들에 압도당하기 시작하는데요. 때로는 슬픔, 또 때로는 숭고함. 색만으로만 이루어진 작품들은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일종의 종교적인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로스코가 그토록 추구했던 단순한 표현 속 복잡하고도 깊은 심정을 담아낸 것이었죠. 추상표현주의는 미술의 무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 바탕에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작가들의 피나는 노력과 그 뒤에 예술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미국 정부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현대미술은 사실 정부의 설계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1935년부터 43년까지 연방예술 프로젝트라는 국가적 사업을 통해 잭슨 폴록, 윌렘 드쿠닝, 마크 로스코 등 많은 미술가들을 후원했는데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스케일의 미국 미술 문화를 만들고자 한 것이죠. 미국의 성공적인 현대 미술 탈환은 추상표현주의라는 미국 회화 사상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흐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는 많은 현대 미술 장르의 탄생에 기반이 되며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가로 121.9cm, 세로 152.4cm. 거대한 캔버스 위 놓인 단정하고 단순한 형태의 도형들. 어둡고 무거운 색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요. 아돌프 고틀리브의 침울한입니다. 이 그림에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 등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활동한 작가가 경험한 사회적 불안과 개인적 고뇌가 담겨 있는데요. 고틀리브는 단순하고 간소한 구성, 추상적인 도형과 색채를 통해 인간의 깊은 내면적 감정을 인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작품을 통해 인간의 생존과 고통, 그리고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데요. 그가 그려낸 작품 하나하나가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고틀리브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한기 화백이죠. 사실 김한기 작가는 아돌프 고틀리브와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요. 김한기 작가는 그의 작품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 뉴욕에 진출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죠. 고틀리브와 김한기 두 작가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형태와 색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함축과 여운을 화폭에 담아내며 자신만의 화풍을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고뇌를 작품 속에 담았고 이를 추상회화로 풀어냈습니다. 이처럼 1950년대 현대미술의 판도를 뒤바꾼 뉴욕 거장들의 작품들은 기존 미술의 규칙과 전통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을 접근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들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코카콜라와 통조림 수프, 세탁 비누 등 일상적이고 상업적인 이미지를 예술로 뒤바꿔버린 팝아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형식에 대한 도전과 기존 규범을 탈피하려는 시도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를 통해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는 미니멀리즘을 등장시키죠. 이외에도 개념미술, 행위예술 등 미술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데요. 이들의 작업은 비단 미술에만 그치지 않아요. 잭슨 폴록의 즉흥적이고도 자유로운 표현은 재즈와 같은 즉흥음악에 영감을 주기도 했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면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이들의 작업은 영화, 문학, 건축, 패션까지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과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에 지속적인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한 시대를 움직인 뉴욕의 핵심 미술사조와 이를 대표하는 21명의 거장들이 남긴 큰 획처럼 그들의 원화 작품이 여러분들께 다채로운 영감으로 남길 바랍니다.